저 사람이 내가 장례까지 치렀던 그 인간이에요. 말도 안 돼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이 살아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남양주에 산 지 6년째였다. 결혼한 지는 10년. 45살이 된 지금까지도 나는 며느리 실격이라는 낙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얼어붙는 느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감각.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전화를 받기도 전에 이미 눈물이 차올랐다. 야, 너 지금 집에 있냐? 존댓말도 없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귀에 댔다. 네, 어머님. 집에 있습니다. 문 열어라. 지금 앞이다. 전화는 끊겼다. 나는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이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똑, 딱, 삑. 문이 열렸다. 어머님. 미리 말씀하시지.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못 올 때가 어딨냐. 시어머니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다. 68살 여전히 허리가 꼿꼿한 분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날카로웠다. 며느리를 훑어보는 시선에는 늘 실망과 혐오가 섞여 있었다. 나는 슬리퍼를 가지러 갔다. 손이 덜덜 떨렸다. 시어머니는 그새 안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내 아들 옷 좀 보려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아니, 내 옷장도 열었다. 속옷 서랍까지. 숨이 막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님, 그건 제 속옷이. 속옷에 부적 넣어야 한다. 내가 애를 못 낳는 건 귀신 때문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시작이구나. 시어머니는 보따리에서 노란 천조각을 꺼냈다. 주술사에게 받아온 부적이라고 했다. 빨간 글씨가 빼곡히 적힌 천이었다. 이걸 속옷에 꿰매야 해. 매일 입어야 효과가 있어. 어머님, 너는 입만 열면 거역이냐? 애 못 낳는 주제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참아야 했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시어머니는 내 속옷 서너 개에 부적을 꿰매기 시작했다. 바늘에 실을 꿰고 천을 대고 박음질을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가슴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내 사주가 불길해. 무당이 그러는데 내가 액살이래.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액살. 나는 액살이란다. 결혼한 지 10년 동안 수없이 들은 말이었다.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이라고 했다. 남편 쪽도 나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냥 확률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점집 3곳 다녀왔다. 다들 똑같이 말해. 너 때문이래. 숨이 막혔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시어머니는 속옷을 내 앞에 던졌다. 내일부터 이거 입어. 100일 동안 매일 입으면 애 생긴대. 네.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휙 돌아서서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부적이 꿰매진 속옷을 보니 온몸이 더러워지는 기분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할 것 같았다.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왔어. 오늘 많이 힘들었어? 조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내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또 우리 엄마 왔다 갔어?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다 써있지. 뭐라고 했는데? 나는 부적 꿰맨 속옷을 보여줬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턱 끝에 힘이 들어갔다. 미쳤네, 진짜. 이게 뭐야? 남편은 속옷을 집어들고 부적을 뜯어냈다. 찢어진 천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당장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이건 아니지.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다. 나는 황급히 남편의 팔을 잡았다. 하지 마. 괜히 더 화내실 거야. 그럼 이대로 당하고 살아? 당신은 내 아내야. 내가 지켜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갈등했다.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다시는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며느리 속옷에 부적 꿰매는 게 정상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다. 나는 멀리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석 달 뒤 남편의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넥타이를 풀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대. 인원 40% 감축.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은 회사에서 15년을 일했다. 그동안 성실하게,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당신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모르지. 나이도 있고. 남편은 48이었다. 회사에서는 미묘한 나이였다. 너무 점지도 그렇다고 임원도 아닌. 일주일 뒤 남편에게 해외 발령 통보가 왔다. 미국 지사로 가래. 2년 계약. 미국? LA. 선택권은 없어. 가든지 나가든지.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에 든 발령장이 바들바들 떨렸다. 같이 갈까? 내가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거기 집도 좁고 비자 문제도 있고. 나 혼자 가는 게 나아. 하지만 2년만 버티면 돼. 그럼 한국 복귀할 수 있대. 당신은 여기서 집 지키고 있어. 한 달 뒤 남편은 미국으로 떠났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남편을 배웅했다.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니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다. 남편과는 매일 밤 화상통화를 했다. 시차가 16시간이라 한국 밤이 LA 아침이었다. 잘 먹고 있어? 응, 회사 근처 한식당 다녀. 그런 대로 괜찮아. 반찬 보내줄까? 그럴 필요 없어. 여기도 한인마트 있어. 하지만 나는 매달 택배로 반찬을 보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깻잎장아찌.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 꽉꽉 채워 넣었다. 박스를 테이프로 감으며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혼자 외국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넉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밤 화상통화 중이었다. 오늘 회사에서 회식 있었어. 완전 피곤해. 남편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다. 배경은 남편의 작은 원룸이었다. 그런데 통화 중에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이거. 찰나였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뭔가를 막는 듯한 손짓을 했다. 지금 누구 목소리? 아니야. TV 소리. 드라마 틀어놨어. 남편은 얼른 뒤를 돌아보며 손으로 뭔가를 가렸다. 표정이 어색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TV. 근데 한국말. 응.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 보는 중. 요즘 재밌는 거 많더라. 남편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았다. 그래? 무슨 드라마?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통화는 어색하게 끝났다. 화면이 꺼졌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걸까? 혼자 있으니까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을 믿어야 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시어머니와 맞서며 나를 지켜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오빠, 이거 분명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그로부터 한 달쯤 흘렀을까. 남편과의 연락이 뚝 끊겼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다. 하루 이틀 연락이 없는 건 가끔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카톡은 하나도 읽지 않은 채 숫자만 쌓여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여보, 나야. 연락 좀 해줘. 걱정돼.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열흘째 되던 날 나는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한국 본사 인사팀이었다. 저 LA 지사에 파견 나간 직원 가족인데요. 연락이 안 돼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태윤 씨요. 제 남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김태윤 씨는 현재 개인 사정으로 휴가 중이신데요. 휴가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저희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휴가? 나한테 말도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주가 지났다. 열나흘째였다. 나는 미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건 뭔가 이상했다. 바로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지금 당장 나와. 네. 어디로요? 주소 문자로 보냈다. 30분 안에 안 나오면 너 후회할 줄 알아. 전화는 끊겼다. 손이 떨렸다. 문자를 확인했다. 주소는 파주에 있는 납골당이었다. 납골당? 왜 거기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택시를 탔다. 파주까지 1시간이 걸렸다. 차 안에서 손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숨이 가빠졌다. 납골당 앞에 도착했다. 하얀 대리석 건물이 보였다. 입구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 따라와. 시어머니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따라갔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벽면에 납골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시어머니가 멈춰섰다.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켰다. 저기.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다. 납골함 앞에 사진이 붙어 있었다. 남편의 사진이었다. 흑백 사진. 영정 사진. 이게 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핑 돌았다. 태윤이가 죽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뭐라고요? 아니, 아니에요. 남편은 미국에서 사고 났어. 2주 전에.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나는 소리쳤다. 목이 쉬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장례는 가족들끼리 조용히 치렀다. 너는 부를 필요 없었어. 뭐라고요? 저는 아내예요. 왜 저한테 말을 안 해요? 넌 자식도 못 낳은 며느리잖아. 우리 가족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얼음장 같았다. 나를 쳐다보는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내가 우리 태윤이 명줄 끊었어. 내 액살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점집에서도 그랬어. 내가 남편 기운 다 빼먹었대. 그래서 죽은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거짓말. 이럴 수가. 나는 납골함을 바라봤다. 남편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보였다. 김태윤. 눈앞이 흐려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머님, 제발. 이게 무슨.
그 순간 의식이 끊겼다.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본 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새하얀 천장이 보였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신 차렸어요? 간호사가 다가왔다. 나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타들어갔다. 보호자분이 모시러 오신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호자? 시어머니? 온몸이 얼어붙었다. 1시간 뒤 시동생이 왔다. 남편의 남동생이었다. 35살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형수님 일어나세요. 태윤이는 정말. 형은 돌아가셨어요. 받아들이세요. 목소리가 건조했다. 감정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또 쏟아졌다. 장례는 언제? 벌써 끝났어요. 화장도 했고요. 어머니 말씀이 조용히 치르래서. 저는 아내인데. 왜 저한테? 어머니 뜻이에요. 더 물어보지 마세요. 시동생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차 안은 조용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물이 말을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집에 도착했다. 시동생은 그냥 가버렸다. 나는 텅 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보던 책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목이 쉬도록 울었다. 온몸이 떨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죽었다. 미국에서 사고로 죽었다. 그런데 나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다. 왜? 자식을 못 낳아서? 며느리 자격이 없어서? 나는 바닥을 쥐어뜯었다. 손톱이 마루바닥을 긁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5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남양주 집에 살고 있었다. 남편의 보험금으로 근근히 살았다. 시댁과는 연락을 끊었다.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나는 매일 남편 사진을 보며 살았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웃고 있는 남편. 그때는 행복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50살이 된 지금 나는 머리카락이 반쯤 휘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다. 쭈글쭈글한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어느 봄날 오후 절친 수정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나 지금 광화문 쪽 식당에 있는데. 응, 왜? 너 남편. 태윤이 오빠 맞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응, 왜? 방금 태윤이 오빠 봤어. 여기 식당에. 숨이 멎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나도 깜짝 놀랐어. 분명 태윤이 오빠였어. 옆에 여자랑 같이 있던데. 착각 아니야? 오빠는 5년 전에. 야, 내가 착각할 리 없잖아. 너네 결혼식 때도 봤고 몇 번이나 같이 밥 먹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 어디야? 광화문 6번 출구 앞 한정식집. 3층이야. 너 올래? 당장 간다. 나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광화문으로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가빠졌다. 40분 만에 도착했다. 식당 3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수정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쪽 구석자리. 수정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그쪽을 봤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남편이었다. 분명 남편이었다. 5년 전과 똑같은 얼굴. 조금 나이 들었지만 틀림없었다.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을 붙잡고 겨우 버텼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수정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남편을 바라봤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죽었다던 사람이? 남편은 일어났다.
여자와 함께 계산대로 갔다. 나는 황급히 화장실로 숨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잠시 뒤 밖으로 나왔다. 남편과 여자는 이미 나간 뒤였다. CCTV 확인할 수 있어? 사장님한테 부탁해 볼게. 수정이는 식당 사장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한참을 애원한 끝에 CCTV를 볼 수 있었다. 화면에 남편이 보였다. 선명하게 움직이고 웃고 말하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죽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대체. 수정이가 내 어깨를 잡았다. 야, 진정해. 일단 흥신소라도 쓰자. 제대로 알아봐야 해. 그날부터 나는 흥신소를 고용했다. 일주일 동안 남편을 미행했다. 남편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다. 용인이었다. 보고서를 받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보고서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남편이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아이를 안고 웃는 사진. 아이는 대여섯 살쯤 돼 보였다. 대상자는 현재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 중. 배우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자녀 1명과 동거.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중. 보고서는 차갑고 건조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내 심장을 찢어발겼다. 남편은 살아있었다. 다른 여자와 재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다. 5년 동안 나는 죽은 줄 알고 울었는데 나는 보고서를 구겨쥐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니,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개자식들. 욕이 튀어나왔다. 평생 욕을 해본 적 없는 내가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간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다음 날, 추석 전날이었다. 나는 용인 주소로 찾아갔다. 수정이가 함께 갔다. 괜찮겠어? 진짜 갈 거야? 응,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아파트 앞에 섰다. 15층짜리 건물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다리가 떨렸다. 903호. 초인종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문이 열렸다. 젊은 여자가 나왔다. 보고서에서 본 그 여자였다. 30대 중반쯤.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네, 누구세요? 그 순간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야? 남편 목소리였다. 5년 만에 듣는 목소리.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다. 그리고 나를 봤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입이 떡 벌어졌다. 눈이 커졌다. 당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간만이네요, 여보. 남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옆에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안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누구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현관 앞은 정적에 휩싸였다. 남편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옆에 선 여자가 남편을 쳐다봤다. 여보, 이분이 누구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동자만 흔들렸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제 소개를 할게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다. 저는 김태윤 씨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되어 있는 10년째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무슨. 거짓말이야. 이 사람 미친. 남편이 황급히 내 말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혼인관계 증명서였다. 어제 미리 떼어둔 것이었다. 여기 있어요. 혼인신고일 2010년 5월 14일. 배우자 김태윤. 이혼 신고 없음. 서류를 여자에게 내밀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대체. 당신 설명 좀 해봐. 여자가 남편에게 소리쳤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잠깐 진정하라고. 당신 중혼이잖아. 중혼.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안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나는 그 아이를 봤다. 대여섯 살. 통통한 볼, 큰 눈. 남편을 닮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아이는 남편의 자식이었다. 내가 10년 동안 갖지 못한 아이.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손주. 들어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되니까. 수정이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인 카페에서 봐요. 1시간 뒤. 안 나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나는 돌아섰다. 뒤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소리치는 게 들렸다. 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시간 뒤. 아파트 근처 카페였다. 남편이 들어왔다. 혼자였다. 얼굴은 초췌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앉아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남편은 맞은편에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미친 듯이 웃음이 터졌다. 5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납골당에서 당신 사진 보고 기절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요? 설명할게. 설명? 좋아요. 들어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지.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다. 손을 떨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엄마가 다 꾸민 일이야. 뭐라고요? 미국 발령은 진짜였어. 근데 거기서 지금 저 여자를 만났어. 회사 동료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사이에 애가 생겼어. 임신한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당황했어. 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근데 안 했죠. 그냥 바람 피우고 애 낳고. 엄마한테 말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방법이 있다고.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가 다 준비했어. 사망신고서 위조하고 가짜 납골당 만들고 장례식도 연출한 거야. 다 가짜였어. 온몸이 얼어붙었다.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응. 엄마 말이. 자식도 못 낳는 며느리한테 재산 뺏길 순 없다고. 차라리 죽은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래. 미쳤네. 나는 중얼거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서 당신도 동의한 거예요? 나를 속이고 죽은 척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애가 생겼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나는 테이블을 쾅 쳤다. 커피잔이 흔들렸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10년 동안 같이 산 사람한테 할 짓이 그거예요? 죽은 척? 납골당에 사진 붙여놓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엄마는 절에 계셔. 양평에. 거기서 불교 신자들 모으고 살아. 양평. 나는 그 주소를 머릿속에 새겼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이혼하죠. 당연히. 위자료는 최대한 받을 거고. 응. 그래야지.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이대로 조용히 안 넘어가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세상에 다 알릴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10년 아내를 죽은 걸로 만들고 납골당에 가짜 장례 치르고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나는 일어났다. 가방을 집었다. 법정에서 봐요. 그리고 당신 회사, 시어머니, 저 여자 직장까지 다 찾아갈 거예요. 제발 그건 좀. 당신들이 나한테 한 것보단 약한 거예요. 나는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틀 뒤 나는 수정이와 함께 작전을 시작했다. 진짜 할 거야? 되돌릴 수 없어. 당연하지. 평생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어. 우리는 세 곳을 목표로 정했다. 남편의 회사, 시어머니의 절, 그리고 그 여자가 강의하는 대학교. 먼저 대형 플래카드를 만들었다. 출력소에서 가로 3m짜리로 3개를 뽑았다. 남편의 얼굴 사진을 크게 넣고 글씨를 박았다. 위장이혼, 위장사망으로 10년 안에 농락한 김태윤. 불교 신자 돈 뜯는 사이비 승려의 아들, 중혼남 김태윤. 대학 강사 박민정, 유부남과 불륜 후 중혼. 플래카드를 보니 속이 시원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다음으로 전단지를 만들었다. A사 용지에 빼곡히 글을 썼다. 시댁이 나한테 한 짓들. 납골당 사진. 가짜 장례. 위조 사망 신고서. 그리고 현재 중혼 상태인 남편과 그 여자 사진까지. 이거 명예훼손 아니야? 사실이면 명예훼손 아니야. 다 증거 있어. 나는 흥신소에서 받은 보고서, 혼인관계 증명서, 녹음 파일까지 USB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준비했다. 시댁 방문했을 때 몰래 찍은 영상이 있었다.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 그 여자가 소리치는 모습, 아이 우는 소리까지 다 담겨 있었다. 이걸 어떻게 틀 건데? 회사 앞에서 반복 재생할 거야. 점심시간 맞춰서. 수정이가 감탄했다. 너 완전 치밀하다. 5년 동안 준비했어. 머릿속으로. 첫 번째 목표는 남편 회사였다.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이었다. 우리는 아침 7시에 도착했다. 회사 정문 앞에 플래카드를 세웠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게 뭐야? 와, 김태윤? 우리 회사 김 부장 아니야? 점심시간에는 노트북을 켰다.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 영상을 반복 재생했다. 소리를 최대로 키웠다. 당신 중혼이잖아. 중혼. 여자의 목소리가 건물 앞에 울려 퍼졌다. 직장인들이 모여들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다. 헐, 진짜 김 부장이네. 저 사람 결혼했었어? 처음 듣는데. 대박, 중혼이래. 완전 사기꾼이네. 오후 2시쯤 경비가 나왔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제 권리 찾는 중입니다. 저 사람 법적 아내예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줬다. 경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여기선 곤란합니다. 그럼 경찰 부르세요. 저도 신고할 거 많아요. 사문서 위조, 사기, 중혼. 경비는 물러섰다. 우리는 오후 5시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다음 날은 양평절이었다.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은 작은 암자였다. 신도들이 30명쯤 모여 사는 곳이었다. 우리는 암자 입구에 플래카드를 세웠다. 사이비 불교, 신도 돈 뜯는 김씨 일가의 실체. 아들 중혼시키고 며느리 죽은 걸로 만든 승려 어머니. 법회 시간이었다.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플래카드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게 무슨... 김보살님 아들이 그런 짓을? 나는 확성기를 들었다.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크게 외쳤다. 저는 10년 동안 김보살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괴롭힘 당했고 5년 전에는 남편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신도들이 웅성거렸다. 납골당까지 만들어서 저를 속였어요. 근데 남편은 살아서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여자 미쳤어. 안에서 시어머니가 뛰쳐나왔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거짓말이면 이게 뭐예요? 나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혼인관계 증명서, 흥신소 보고서, 사진들. 다 증거 있어요. 당신 아들 지금 중혼 상태예요. 신도들이 술렁였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지금 경찰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신도분들한테 설명하시든지 하세요. 나는 소리쳤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5년 동안 쌓인 응어리가 터져나왔다. 마지막은 대학교였다. 그 여자 박민정은 서울소재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강의실 건물 앞에서 대기했다. 수업 끝나는 시간. 학생들이 우르르 나왔다. 우리는 플래카드를 들어 올렸다. 유부남과 불륜, 중혼한 박민정 강사. 학생들이 깜짝 놀라 멈춰섰다. 헐, 뭐야 저거. 박민정, 우리 영어 선생님. 나는 전단지를 나눠줬다. 학생들이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대박. 진짜 충격인데. 그 여자가 건물에서 나왔다. 우리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리는 중이에요. 당신이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서 애 낳았다는 거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사실인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법적으로 아직 이혼 안 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여기 있어요. 서류를 흔들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고소할 거예요. 저도 고소할 거예요.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여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우리는 해냈다. 세 곳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정이가 물었다. 후회 안 해? 아니. 하나도. 가슴이 시원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석 달 뒤 법정이었다. 남편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들었다. 그 여자도 대학에서 해고됐다고 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 중 타인과 동거하고 자녀까지 출산했습니까? 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또한 사망을 위조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제 어머니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피고는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는데 어쩔 수가. 닥쳐요. 내가 말했다. 판사가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계속했다. 당신이 힘들었다고요? 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산 사람보다 힘들었어요? 그건 추한 짓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 아이한테나 부끄러워하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다. 끝났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남양주 집을 정리했다. 10년 동안 살았던 집.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홍대 근처 조용한 골목이었다. 수정이가 도와줬다. 새 출발이다, 진짜. 응, 이제 시작이야.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원두 향이 코끝을 스쳤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남편 생각은 이제 안 났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 사람은 5년 전에 이미 죽었다. 납골당에서 내가 본 그날, 진짜 죽은 거였다. 지금 살아있는 건 나였다. 50살, 머리는 희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뭐 드릴까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